예,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로 대면 강의만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어색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초기에는 직접 세무신고나 이런 것들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규모가 비교적 이제 커지기 전에는 어,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한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신고를 하시고 지금 이제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후에 이제 직접 신고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저는 훨씬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은 사업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하고 또 장부 의무가 이제 내가 작성할 수 없는 간편 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 대상이 된다. 또 아예 외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외부 장부 대상이 된다, 외부 조정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또 뭐 지출을 하시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또 이용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알면서 맡기는 게 훨씬 더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면은 뭐 알아서 뭐 다 잘 해주겠지라고 하지만 물론 뭐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게 또 저희 세무사들이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뭐 자료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도 좀 더 면밀한 자료를 또 제공할 수 있고 또 일이라는 거는 또 서로 잘못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호 검증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이렇게 전달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거 내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찌됐든 초반에 이렇게 세법 지식을 어느 정도 좀 쌓아 놓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사업을 하시는데 기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2교시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금 계산서 외에 이제 매출 증빙, 이제 아까 계산 구조에서 살펴봤지만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고객이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온라인 결제 통해서 발생, 현금 영수증도 뭐 비슷하게, 그리고 기타는 제가 A, B를 뭐 임의로 구분해놨지만 오픈마켓 등 판매 결제 대행 사이트 통해서 피지사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순수한 현금 매출,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상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신고 자료를 어디서 보고 확인하지? 아니면 일일이 내가 뭐 카드 결제할 때마다 매일매일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시겠죠. 다만 이제 신고 자료는 홈택스 사이트에 집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이제 본인이 검증을 거쳐서 이제 본인 책임하에 진행이 되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뭐 단말기 회사에 요청해서 월별 이제 매출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는 기재를 안 했지만 여신협회 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단말기 통해서 결제된 거를 매일매일 결제되는 것들을 또 온라인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사이트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두 개 자료에 또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 사이트는 홈택스가 이걸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단말기 회사나 신용카드 회사들이 홈택스에 이제 국세청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그게 홈택스에서 이제 보여지는 건데 어떠한 이유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출이 맞는지는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되고 기타에서 이제 이 피지사 통한 이제 매출 이거 집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이제 각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일일이 이제 다운받아야 되는데 뭐 지마켓, 뭐 옥션 아니면 뭐 배달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뭐 배달의 민족, 우한영재 사이트 아니면 요기요 사이트 내가 쓰는 오픈마켓에 전부 들어가서 매출 자료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신고 기간에 대한. 그리고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이것도 1차적으로는 조회가 가능한데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어, 저희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할 때도 홈택스 자료와 그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들을 매치를 해보고 비교를 다 해봅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 현금 매출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이 돼야 되고 스스로 이제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이게 조회되는 화면을 이제 홈택스 조회 화면을 갖다가 제가 그 캡처를 한 건데 어, 신용카드 및 그 판매 결제 대행 아까 말씀드린 그 이 기타 오픈 마케팅의 그 판매 결제 피지사 통해서 그 매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인데 같이 조회가 됩니다. 신용카드랑 판매 결제 대행 그 자료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분기별 월별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자료가 제시가 되는데 신용카드는 뭐 6건 300만 원, 그 3분기에 판매 결제 대행 자료는 132건에 뭐 3,300,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고 신용카드만의 이제 자료 그리고 판매 결제만의 자료가 이렇게 별개로 제시가 됩니다. 여기 그 판매 결제 대행 업체들도 다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 이런 이제 판매 결제 피지사들에 대해서 구세청에 자료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에서 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기업들이 뭐 신고 잘 확인하세요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구세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안 하면은 그 굉장히 또 페널티도 있고 강제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국세청은 신고를 이제 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 또는 그 원활히 신고가 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매출 쪽을 이제 살펴본 거고 그 매입세 공제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내가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가세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잘 체크해야 된다. 다만 이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이제 뭐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내가 어, 집에서 쓰는 용품을 뭐 구매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당연히 뭐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이게 이제 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밑에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다시 이런 가사용 경비, 그리고 접대비,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 및 그 유지, 사업자 등록 전에 이제 매입세, 다만 이제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에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이것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옥 가다가 차량을 사시고 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사시면서 부가세까지 4,400을 이제 자동차 회사에 이제 결제를 하겠죠. 할부가 됐든 일시불이 됐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어쨌든 들어오니까 400만 원만큼 뭐 공제가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번엔 부가세 낼 게 굉장히 적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승용차, 경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도 접대비가 뭐 일반적인 뭐 접대 식사비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접대하기 위해서 뭐 구매하는 뭐 사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체가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혹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 그 밥값입니다. 밥값.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면서 어디 뭐 내가 그 식사하는 것들 내가 매일 식사하는 것들 이것도 뭐 카드 결제하면서 이것도 부가세가 다 발생하니까 공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밥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반적인 밥값이나 이런 것들은 공제 대상으로 이제 보지 않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뭐 회식을 위해서 지출을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복리후생비로 그런 것들은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무관이 어떤 것들이 이제 사업 무관인지는 조금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 더 차차 이해되시는 측면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매입과 관련된 증빙 수치, 세금 계산서, 이제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종이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로 발급이 되면은 그 이메일로도 옵니다. 홈택스로 발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이메일 주소를 몰라서 기재를 안 하더라도 발급은 가능합니다. 근데 통상 이제 서로 이메일 주소까지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서 발급을 하고 또는 상대방이 내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서 발급을 하면은 이메일로도 확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에 보관해야 되고 이게 뭐 신고할 때도 이제 불편하고 또는 또 세무대리인한테 또 이걸 또 일일이 또 사진 찍어서 또 전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지출증빙용 사업자번호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민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이제 발급받으면은 이게 지출 용도로 이게 사업 용도로 조회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시면서 사업자 번호로 발급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신용카드 결제번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홈택스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좀 편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직접 공제 대상 내역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카드 번호까지 다 일일이 기재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으면은 아유 그냥 이건 그냥 안 받고 말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번거로워서. 그래서 누차 강조드리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는 꼭 결제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이가세잖아 또는 이제 뭐 내가 사업 용도로 쓸 뭐 비품이나 아니면은 뭐 노트북이든 뭐 이런 것들을 비사업자랑 또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당근이나 뭐 이런 요새는 이제 중고 물품 거래도 활발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가세랑은 이제 연관이 없지만 종합소득세 때는 이걸 경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체한 내역과 또 거래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그래도 뭐 내가 비사업자한테 샀지만 이것도 부가세, 내가 그래도 내가 어쨌든 뭐 돈을 준 거니까 부가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부가세를 상대방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 500만 원, 뭐 100만 원에 이거를 뭐 내가 중고 노트북을 사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뭐 110만 원을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내가 준 거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비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이게 부가세와는 아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제 항목 중에서 뭐 세금 계산서는 누락될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 공제받는 데 있어서 논리도 뭐 이해하기 쉽고요. 다만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어, 법인 사업자의 법인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은 직접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우에 따라서 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네 명이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지만 내 사업장이 이제 직원이나 아니면 내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이제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도 건별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카드사, 카드 번호,
그리고 그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다 그 준비해가지고 신고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임직원명의 개인 카드로 뭐 어쩔 수 없이 선집행을 했는데 이게 확인되면은 이것도 그 내역 정리해가지고 신고서에 다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뭐 신고서를 갖다가 접수를 하면서 이거를 뭐 허락받고 접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받고 접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내가 확인한 대로,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만약에 뭐 공제 대상이 아닌 승용차를 공제로 신고를 했다. 그 모르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공제 금액만큼 세무서에서 사후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이게 발견돼서 400만 뭐 4,400만 원만큼 더 내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10%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서 440만 원에 이것도 지연가산세까지 붙으면은 뭐 440만 원 이상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확정을 지으면서 신고하지만 사후적으로 이렇게 불공제 항목이 발견돼 가지고 추징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신고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사업 용도가 분명하고 불공제 대상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좀 염두를 하에서 신고를 그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을 한번 아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홈택스 사이트 상에 그 여러 가지 위에 상단에 여기 그 문의를 주셨는데 매입세 공제 여부를 알아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국세청 판단 기준으로 그 나열은 해줍니다. 뭐 공제, 불공제 이게 일단은 그 나열돼서 그 1차적인 국세청 판단으로 공제, 불공제가 표시가 되지만 그거는 안내 차원에서 그 일단 그 가볍게만 그 기재가 된 걸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공제 대상인데도 불공제로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고 불공제지만 공제로 표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맞게 내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업이 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이렇게 해준다기보다 내가 판단을 해서 그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 걸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만약에 그 다시 뭐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거릅니다. 저희가 일단 공제가 될 만한 건가 안 될 만한 건가 1차적으로 거르고 또 내역을 갖다가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서 우리가 검토한 걸로는 요런데 뭐 사장님,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뭐 적당하지 않은 거는 수정을 해서 회신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맡겨서 진행하실 때고 직접 진행하실 때는 스스로 그 구분을 이제 진행을 확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 요 소분류에서 이 등록 조회를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하고 내 휴대번호 입력하고 등록 접수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등록 요청, 확인일, 처리 완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 26일에 등록한 게 2월 7일에 이제 처리가 됐고 5월 21일에 한 게 6월 6일에 처리가 됐죠. 거진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 등록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요것만 해주시면은 건건히 입력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내 카드가 좀 많아가지고 한 10장 정도 되는데 이 10장의 카드를 다 등록해야 되나? 뭐 이런 또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사업 관련된 것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권장드리는 거는 이제 그 주로 사업에 사용하실 카드를 지정을 해서 그 카드로 이제 주로 사업 관련된 지출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등록해서 공제도 받고 이런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가 뭐
뭐 카드 실적을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언제 어떤 카드를 쓸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뭐 10장의 카드를 다 등록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잘 골라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금액이 좀 크십니다. 그 카드로 마일리지나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하시는 뭐 그런 케이스여서 어, 카드 결제를 좀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드 개수도 많으시고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등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족 명의 카드를 내가 뭐 사업 용도로 뭐 쓴다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첫 거래 시에 이제 확인사항으로 신규 사업에서는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하실 수 있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담아봤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물품 구입을 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발급해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지 등이 내가 거래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저기 그 잠실동에 있는 곳에 그 사무실이 있는 사업자랑 뭐 미팅도 거기 가서 하고 뭐 계약도 하고 돈도 줬는데 세금 계산서는 엉뚱하게 어디 뭐 지방 사업자가 뭐 내가 본 그 대표자도 아닌 이름으로 발행을 해줬습니다. 이걸 뭐 물어볼까 하다가 뭐, 뭐 금액이 맞으니까 뭐 별일 아니겠지라고 그냥 정상 신고도 그냥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봐서 알고 봤더니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된 사업자가 폐업자다. 폐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았으니까 소명을 해라. 라고 해서 부랴부랴 기존에 거래했던 곳에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소재 파악도 안 되고 뭐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당초 공제받았던 금액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납부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계산서는 이게 그 요건에 맞는 계산서가 공제 대상이 되는데 폐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어떠한 이유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저쪽 그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유 계산서 뭐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발행했구나 세금이 걱정되니까 주변에 뭐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야 너 좀 계산서 좀 발행해 줄 수 있니? 뭐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적법한 방법이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발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이미 뭐 폐업을 했는데 그냥 뭐 얼마 준다니까 그냥 뭐 계산서 발행하고 그걸 받아버리고 이렇게 그 이상한 거래가 돼버린 거죠. 이게 잘못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내가 전혀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공제 받은 걸 유지하고 가산세 부담을 안 하려면은 이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제 받는 게 유지될 수도 있는데 사업하는데도 바쁘고 그런데 이걸 소명하는데 이게 또 절차도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게 사실적인 거래였다라는 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때는 그 상대방의 정보가 정확한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를 또 좀 습관화해 주시고 이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번호를 이제 그 조회를 해보면은 최소한 그 사업자가 휴폐업 상태인 거는 확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이 뭐 휴업 중인지 아니면 폐업 사업장인지 또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그 조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사업자 상태 뭐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메뉴가 나오는데 최소한 첫 거래할 때는 그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그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관리하던 업체에서 금액도 컸습니다. 한 4, 5천만 원 정도를 세금계산서를 본인은 이제 돈을 지급하시고 받았는데 그 사업자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 뭐 발행을 부탁해가지고 그쪽에서 발행을 해줬는데 그 사업자가 그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이미 뭐 세금도 체납되고 뭐
계산서만 그냥 남발해서 발행하는 비정상적인 사업자였는데, 뭐, 제가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 사례처럼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그 사업자는 실제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추징세액이 뭐 한 5, 600만 원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거래였다라는 거를 뭐 입증을 하는 거를 이제 불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몇 달 걸쳐가지고 그 다시 그 취소를 그 받았는데, 굉장히 좀 그 길고 굉장히 좀 이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첫 거래 시에 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쪽에서 좀 마지막 항목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이가세자는 말 그대로 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납부를 조금 간편하게, 세금 부담도 조금 줄이고 납세도 좀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요. 이제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공급 가액은 이제 부가세를 뺀 순수 매출인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가세 별도로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급 대가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기준에 미달하면은 간이가세가 적용이 됩니다. 단 이제 부동산 임대나 과세 유흥 장소는 좀 그 기준이 조금 낮고요. 그 간이가세 배제 업종 및 지역이 아닐 것. 매출은 저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간이가세가 적용이 안 되는 업종도 있고, 또는 그 밀집 지역이라서 대도시 안에 밀집 지역이어서 간이가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세청 사이트에 이제 간이가세 배제 기준이라는 이제 그 책자가 따로 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책자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애초에 간이가세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특이사항은 그 아예 이제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하면은 아예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집니다. 아예 부가세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계산함에 있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라는 점. 그리고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 납부 의무가 아예 면제가 되는 게 굉장히 좀 혜택이 좀 큰 건데, 좀 이거는 뭐 논외기는 하지만 그 제가 관리하는 업체에서 작년에 간이가세자신데 그 4,800, 500원인가? 이렇게 살짝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납부 의무 면제가 안 되고 한 5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아유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500원 넘어가지고 500원 넘어가지고 이거 그 50만 원 납부가 그 미용실이었거든요. 근데 50만 원 납부가 있으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면 얼마나 이게 뭐 50만 원 뭐 납부 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지만 500원 넘겨가지고 그 납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얼마나 좀 속이 조금 상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은 안 드리고 납부 금액이 50만 원 산정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하고 이후는 말씀은 따로 안 드렸습니다. 속상하실까 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엣지 구간에서 이 끝자락에서 살짝 넘기면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경우들이 좀 발생합니다. 이걸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인위적으로 이거 조절을 해야 되나?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매출을 포기하면서 내가 뭐 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금액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뭐 간이가세 기준이 1억 400만 원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말 돼서 한번 계산을 뭐 한 12월 20일쯤에 해봤더니 지금 딱 1억이다. 일주일간 매출이 400만 원이 넘으면은 이거 다음 연도 하반기부터 이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데, 와 이거 차라리 그냥 뭐 영업을 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내가 영업을 일정 기간 안 하면서까지 이 간이가세를 적용받는 게 뭐 낫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그게 뭐 법적으로 내가
이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영업을 내가 스스로 안 하는데 그거 갖다가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뭐 아예 넘어버리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뭐 그 연중에 조금씩 추이를 확인해 보시는 거는 좀 좋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당장에 이제 뭐 주문 들어오고 뭐 발주하고 또 뭐 고객 상대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얼마 벌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장에 내가 매출한 거 뭐 400, 500 이렇게 들어오고 또 내가 뭐 물건값 또는 뭐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돈 지급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지급되다 보면은 뭐 그게 이제 남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남았네 그냥 어림잡아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해나가시는데 이게 뭐 그래도 시기별로 한번 따져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셔야 예상도 어느 정도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초반에야 뭐 좀 거래처를 넓히고 고객을 넓히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내부적인 이런 좀 분석도 좀 해주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서 그 일반 과세로 한번 바뀌면은 어, 그대로 뭐 유지가 되느냐 여쭤보셨는데 이 기준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이가세자로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1월 1일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간이가세자로 이제 신청을 해서 어, 이제 1년 동안 이제 적용을 받았는데 1억 4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바로 바뀌면은 이것도 부담이 되겠죠. 이게 시기적으로 1년 내가 넘을지 말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넘었다. 근데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바로 바뀐다. 나는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하는 방법도 모르고 여러 가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하반기부터 바뀝니다.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거는.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 간이로 했으면은 최소한 그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는 간이가세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 연도 하반기부터 이제 바뀌는데 거꾸로 일반 과세자인데 1억 400만 원에 미달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이제 간이가세자로 바뀝니다. 미리 안내가 옵니다.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그 우편물로 과세 유형 전환 안내라고 해서 일반 과세인데 간이가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가세자인데 일반 과세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안내가 옵니다. 안내가 온 다음에는 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뀌는데 다만 이제 내가 일반 과세자인데 나는 간이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일반으로 나는 유지가 돼야 된다. 나는 B2B 거래를 중심으로 하고 세금예산서 발급을 꼭 해야 된다. 뭐 이거 뭐 세금 뭐 간이가세자로 쫓겨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거래 방식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간이가세 포기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일반 과세자에서 그 간이로 바뀌는 경우에 그럴 때 그럴 때도 그 그 나는 일반으로 유지하고 싶다. 간이가세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포기 신고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내문을 좀 이렇게 그 첨부를 해놨으면 좋은데 안내문 안에서 그게 다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포기를 간이가세를 포기하려면은 어떻게 그 신고서가 아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그대로 우편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세무서 가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 과세랑 간이 과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신규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뭐 간이 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아래처럼 첫 번째 초기 투자 규모가 커서 매입세액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간이가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 그 한 분이 그 배우자분 명의로 이제 새로 사업장을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데 엊그제 이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간이가세가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일반 과세로 할지 어쩔지 미팅을 했는데
그 매장에 이제 인테리어랑 이제 투자 금액이 한 4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4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이제 4천만 원 이제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 예상되는 매출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환급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급을 받지 않고 그냥 뭐 상반기에는 아예 부가세가 없이는 가는데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차라리 일반 과세자로 부가세를 부담을 하면서 어, 첫 신고 기간에 환급을 많이 받는 게 전체적으로 그 유리해서 그냥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그 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제가 오늘 강의 그 오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그 업무를 하고 왔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그런 식으로 어, 매입세액이 좀 크게 발생하는지 여부를 좀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 방식 자체가 B2B로 그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래 구조상.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간이가세자로서의 좀 일종의 혜택을 좀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유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초기 투자가 많을 것 같아서 그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딱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이제 그 사업장에서 사장님 뭐 이거 원칙대로 하면은 뭐 4억에 어, 4천만 원 이제 부가세 저희 4억 4천 주셔야 되는데 그냥 부가세 안 받고 그냥 4억만 주셔도 됩니다. 계산서 대신에 안 끊어드리고 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 그냥 4천만 원 줄게 하고 무조건 계산서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뭐 적격으로 처리하고 정상적인 비용 처리하면서 어차피 100%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사장님 그러면은 어, 대신에 뭐 조금 더 애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억을 좀 깎아드려서 뭐 3억 9,500이 해드리고 그냥 계산서 발행 처리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 거래를 가급적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결정된 금액대로 4억 4천 하시고 500만 원 덜 받아가지고 덜 줘가지고 이거 뭐 적격 증명이 없으니까 비용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 비용 처리 못했을 때 내가 세금 부담을 오히려 소득세에서 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대방이 그런 식의 거래를 유도하는 거는 본인들의 이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발행 안 하고 부가세 뭐 안 받고 그냥 그러면 부가세 안 받아도 본인들이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매출 신고를 안 할 거니까 어차피 부가세 납부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4억의 뭐 매출을 누락하면은 뭐 꽤 많은 이제 뭐 소득세가 절감이 되겠죠. 근데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의 또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그 1대1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매출 누락을 한다는 거는 내가 비용 처리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그 정확한 거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래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B2B 방식은 세금계산서 발행, 제가 여기 자세하게 담지는 않았는데,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가세자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에서 8,800만 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가세자가 있는데, 그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순수 간이가세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그냥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그냥 순수 간이가세자 기준으로 세금 그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그 B2B로 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폐업 처리하고서 다시 일반 사업자로 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BA 선생님이 말씀 주신 방식도 일반 사업 계속 사업자 기준에서 그 전환될 때 그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가세자 이걸로 그 진행을 하시면은 더 유리한 경우라고 그 말씀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측면에서 이제 면세 사업자까지는 살펴볼 건데요. 이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다만 이 면세 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면세 사업자라고 하니까 모든 세금에 대한 면세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신고 기간에 이렇게 뭐 그 문의 주시는 경우에 저는 면세 사업자인데요.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면세 사업자는 가로치고 부가세 면세 사업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면세 사업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통상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로 그 병의원, 뭐 학원, 그리고 뭐 농수산물 같은 또 뭐 주택임대 사업자 이런 경우에 그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지 않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체감하기는 쉽지 않죠. 저희가 뭐 벌써 결제를 할 때 이게 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지만 뭐 병원 가서 뭐 진료비 결제하면서 이거는 면세로 내가 오늘 결제했다 뭐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죠. 그냥 뭐 5만 원 결제했네. 그리고 뭐 책을 사더라도 뭐 책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도서 면세 항목인데 뭐 5만 원 결제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결제할 때는 뭐 그것도 뭐 부가세 포함해서 5만 원인데 그냥 5만 원 결제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뭐 부가세가 포함됐냐 여부를 보통 소비자로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부가세 면세 사업자들은 그 부가세를 우리한테 소비자들한테 받고 있지 않다. 그냥 순수 결제 대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일반 과세 사업자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죠.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년도 수익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월 10일까지 그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는 아니고 연간 이제 매출 금액이 나는 얼마고 뭐 관련된 비용은 얼마다라는 이제 보고 형식의 이제 그 현황 신고를 이제 이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 모든 세법상의 의무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뭐 법인세 신고나 이런 것들은 일반 과세 사업자랑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면세 사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신고 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신고를 잘해야 된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 설명을 드렸는데 신고 기한이 중요한 이유 중 뭐 부가세도 중요하고 종합소득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거는 가산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서 이제 나눠 보면은 연간 이제 1기와 2기,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는. 그리고 과세 대상 기간 안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됩니다. 이 예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1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2분기. 여기 오른쪽까지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법인 사업자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신고가 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는 생략을 하고 확정 신고로서 그 상반기에 대한 신고를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 하반기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연간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 확정 신고 기간에 그 신고가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순수 매출 금액이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의 50%를 예정 고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신고, 그러니까 예정 신고는 하지 않죠. 대신에 그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치에 대한 납부 금액, 전체 납부 금액의 50%를 예정 고지로 선납을 하게 됩니다. 선납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예정 신고 기간에 법인만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법인만 하지만 세무서에서 직접 고지서가 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뭐 55만 원의 고지 금액이 와서 이 기간에 선납을 하게 되고 그 선납하는 금액은 전기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이 기간에 1분기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를 하고 실제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를 하되 이때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을 차감을 해주는 식으로 정산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신고는 연간 이제 두 번, 확정 신고 연간 두 번 발생을 하지만 납부는 네 번의 납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고지 이것도 이제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하시다가 이게 뭐 그 예정고지 납부서가 오는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겪으시면은 1분기가 끝나고 뭐 3월 31일이 끝나고 4월 달 되면은 통상 그 한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예정고지서가 세무서에서 이제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납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고지서를 내가 못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래서 납부를 못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만 이제 보시는 게 아니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저 예정 고지 기간에 그, 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납부할 세액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그러면은 거기서 조회해가지고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질문 주신 사항에서 잠깐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뭐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세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세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않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 토지를 국가로부터 대부하는 대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냈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어, 뭐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택임대는 기본적으로 면세 사업입니다. 내가 발생하는 세입자에 대해서 그 매출에 대해서는 그 이제 내가 매출세액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제 면세 사업자를 하더라도 내 지출은 부가세를 부담하고 지출을 대부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운영한다. 내 수강료를 받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수강료를 받고요. 다만 이제 나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니까 고정비로 뭐 임차료를 지급하고 비품을 구매하고 이런 경우에는 나는 부가세를 부담을 하고 그 매입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면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그 부가세 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공제 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그냥 내가 낸 부가세까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가세를 뭐 110만 원을 결제를 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은 110만 원이 그 경비 처리가 되고 만약에 부가세가 공제되는 일반 사업자였다라고 하면은 1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10만 원은 공제가 되고 100만 원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끼리 정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어떠한 대가, 뭐 대부에 대한 뭐 부가세든 아니면 뭐 다른 부가세든 부가세를 부담하면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제나 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이렇게 이게 연간 두 번의 신고와 네 번의 납부가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신고 기한은 통상 요새는 그 안내를 워낙 잘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된 내 이제 휴대전화 번호로 뭐 시기가 되면은 다국세청에서 뭐 신고 기간입니다 안내가 오고 뭐 예정고지도 요새는 이제 뭐 국민비서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다 그 알람을 받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또 이게 해야지 하다가 어느새 뭐 25일이 지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좀 이렇게 신고 기간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잠깐 쉬기 전에 사례 하나, 그 권리금과 관련된 사례 하나만 좀 그 짚어보고 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리금이 은근히 이게 그 신규 매장 하시면서, 신규 사업 하시면서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처음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그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경우가 워낙에 많습니다. 뭐 이거는 신규 사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계속 사업 하시면서 권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많은데, 어,
사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기존 영업을 하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2억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2억 원의 부가가치세, 상대방이 2억 원에 그 권리금 대가 2억 원에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더해서 2억 2천을 달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네. 아까 그 재화란 무엇인가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도 일종의 재화로 치기 때문에 권리를 그 양도할 때 그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지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억 2천을 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2억 2천 다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유 뭐 2천만 원이나 더 내야 돼. 하지만 그 2천만 원만큼은 내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 기준에서는 크게 이제 뭐 로스로 생각이 이제 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그 BA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면세사업자나 간이가세자처럼 부가세, 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적게 됩니다. 계산 구조상.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리금 지급할 때 이 부가세가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솔직히 좀 그 사실입니다. 면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서 그 이게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2억 2천을 상대방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지급한 부가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 기준에서는 부가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는 본인 기준 부가세 효과는 0원이다. 제가 이걸 위에 사례에다가 일반과세자 기준이라고 좀 명확하게 써드리는 게 앞으로는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학원을 인수한다. 학원 대 학원으로 인수하면은 면세사업자가 그 권리금을 넘기는 경우에는 이때는 똑같이 그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종업끼리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그 사업 양도하는 경우에 이런 그때 발생하는 권리금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그 면세 계산서,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으로 이렇게 그 권리금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면세사업자 부담이 좀 덜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면세 사업을 할 거지만 기존 그 권리금을 이제 그 처리하는 사업자는 그 일반 과세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조금 되는 거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리금도 이 소득세법상이 이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 상각을 통해서 이제 비용 처리가 이제 가능한데 여기에 따른 증빙, 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은 증빙을 항상 잘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세금계산서만 들어왔으니까 끝났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좀 금액이 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한 권리금 이제 계약서 같은 것들도 그 스캔해가지고 이제 네, 그 외장 하드나 뭐 이런 드라이브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시면은 좀 나중에 좀 찾아야 될 일들이 좀 있는 경우에 참난 수고로움을 좀 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금 문제 조금 한번 짚어드리고, 항상 이게 좀 거래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게 권리금을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겠다. 아까 그 인테리어를 뭐 예시 드렸지만 좀 큰 돈이 오고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뭐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부득이하게 뭐 그 상대방의 입장을 뭐 들어줘야 돼서 불가피하게 뭐 증빙 처리 못하면서 권리금이 오고 가고 이런 경우에 또 거꾸로 나중에 내가 권리받고 나올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권리금이 좀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세무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를 주셔가지고 그 상의를 하는 게 좋고 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래 상대방이 대부분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이제 증빙 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그 상대방이 좀 이제 세법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 쪽 이제 세무사님이랑 제가 얘기해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처리하는 경우들도 그 간혹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그 권리금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0분 쉬고 마지막 3교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